자,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의 부분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주제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면 자, 여기서 보면 환경 문제 해결이 사실 여러분들은 작은 해결의 방법으로 뭐 쓰레기를 줍는다라든가 아니면 오염된 그러니까 물을 좀 아껴 쓴다라든가 뭐 이런 거 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지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시민, 사회, 기업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역시나 밑에 보면 지구 온난화부터 사막화, 열대림 파괴, 환경 정책, 환경 친화적 생활.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가 단순하게 지리적인 영향일까요? 기후적 영향일까요?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부분은 심화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리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는 이 가운데 있는 지점 정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같은 거. 이렇기 때문에 3자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심화 개념이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알아가야 될 부분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다. 지구온난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시험 문제에 지구온난화를 던져서 준다는 건 서술형 문제에서 지구온난화 나온다. 그냥 알려주지 않고 수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대부분 알아요. TV나 영상 매체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럼 조금 확대해 볼까요? 지구온난화는 저희가 뭐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가지고 뭐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프레온가스나 뭐 액화가스 이런 것들의 사용에 의한 맞습니다. 이런 부분 맞지만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겨난 부분 그리고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생겨난 부분들이 연관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이러는데 단 체온이 2도만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생사를 가늠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보통 37도에서 38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몸살이 나고 힘든데 그거보다 2도 정도 올라간다. 40도가 육박하거나 40도가 넘어가면 일단 선생님도 한번 40도 넘어간 적이 있는데 혀의 감각이 일단 없어집니다.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몸이 축 늘어지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를 정도까지 체온이 올라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인체도 이런데 지구라는 거대한 별이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간다면 이것들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팠을 때,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약을 많이 투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주사를 맞고 닌겔 맞고 온갖 해열제를 가지고서는 체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과도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정도로 올라간다면 지구라는 큰 별에 같은 작용을 저희가 완화시킨다 해도 쉽지 않다. 인체와 지구를 같이 생각해 보면 거대한 별을 또다시 아래로 반대로 변화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지구온난화라는 게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막 주변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배웠죠. 지리에서. 사막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사막 지역을 제가 약간 뭐라고 했냐면 뭐 남북해 기선? 남북해 기선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위도상이고
뭐 한류가 흐른다라든가 차가운 물, 아니면 격해도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막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주변 지역까지 그 지역은 사막 여기는 이제 사막 기후라 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면 250에서부터 500mm 사이를 우리는 스텝 기후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스텝 기후 지역이 뭐가 되는 거야? 사막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넓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심화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황사의 심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황사 심하죠. 그래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인데 과거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좀 많이 사다 놨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되고 마스크가 가격이 폭등이 되면서 유용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많이 사다 놨다는 얘기는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기관지가 너무 안 좋거든요. 미세먼지만 하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야. 축농증이 오고 그래서 황사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 서풍이 불어오거든요. 서풍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면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온다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릴 때는 서풍이 안 불어왔습니까? 그때는 미세먼지 안 심했어요. 그때는 중국이 산업화 이전이 있기 때문에 먼지는 불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는 미세먼지가 불어오면 학교에 있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왜? 모래먼지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모래먼지가 들어와도 이렇게 오염된 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관지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였거든요. 우리나라 자체의 미세먼지와 공장의 매연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중국처럼. 지금은 선생님 세대의 산업화 때문에 미세먼지와 오염이 많았고 그게 없어져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청정해지니까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 때문에 힘드네요. 이게 떠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는 조금 이게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빨리 선진국화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산성비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도시의 매연이라든가 오염 물질에 의해 가지고 산성비가 내려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열대림 개발이라고 하면 위에서 이제 남북 해기선과 스텝 기후를 설명했는데 열대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열대우림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열대우림 기후에서부터 위아래를 우리는 여기와 여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바나라고 했습니다. 열대 사바나. 그래서 열대우림과 사바나 기후 사이에 있는 열대림. 열대림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일단 키가 크죠. 키가 크다. 이 키가 크고 잎이 넓죠. 이런 열대림. 그리고 아마존의 큰 열대림을 뭐를 합니까? 열대림은 지구에 산소를 제공해 주죠. 그 산소를 제공해 주는 파괴로 인해서 지구 전체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EBS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역시나 제가 똑같은 설명했던 거.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자체적으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세먼지의 농도의 증가. 이거 사실 황사는 편서풍 불어와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뭐가 증가했습니까? 자동차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가구당 한 대의 자동차가 가지고 있을 정도 아니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구당 한 대의 자동차가 없었을 시절보다 지금은 보통 가구당 보면 지금 이런 이제 단원에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차가 가정에 몇 대인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2대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적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도 있고 또 황사까지 겹쳐지니까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고 심각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자,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주체가 해결하자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부의 노력이죠. 사실 왜 정부의 노력이냐면 여러분들이 작은 휴지나 아니면 물을 아껴 쓴다라든가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정부의 교육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정책에 따라서 펼쳐지는 캠페인 아니면 교육 선생님 학교로부터 내려오는 캠페인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런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총량제라든가 환경 규제라든가 다양한 정부의 그리고 뭐 세제를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또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에겐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들의 정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표가 3개도 아깝지 않다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거고 자세한 부분은 EBS에서 제가 강의를 들어가지고 봤기 때문에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교육부랑 환경부 얘기했죠. 교육의 힘, 여러분들의 교육의 힘과 그다음에 환경부, 환경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도 너무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을 집어내진 않겠습니다. 자,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는 자발적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단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공익단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극우나 극자 그러니까 극도로 치우쳐 버리면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만을 생각해 가지고 치우쳐 버리는 사고를 하는 환경단체는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분야에 여러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감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결국은 환경단체 시민운동이 하는 일들은 이런 거죠. 어떤 전개를 하냐?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뭘 추구합니까?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가 있지만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정부의 눈치만 봐서 과태료가 적게 나온다면 지키지 않고 환경 파괴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왜? 시장에서 더 싼 값의 물건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라는 이름 하에 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거죠. 마지막은 이제 기업의 노력인데 기업은 당연한 건데 사실 너무 당연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공장 폐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데 기준치 이상이 자꾸 기준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치가 높아질수록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값비싼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 그 설치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구비에 투자할 비용들을 이쪽으로 끌어오죠. 그럼 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쇠퇴가 되고 환경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파산을 하거나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들을 누구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냐? 정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줘야 됩니다.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도 확보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의 합의점 하에서 해야 되는 게 정부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삼성이나 LG라는 기업에서 이미 많이 발전한 기업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치 선진국은 너무 많은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나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 지키기 쉽죠. 근데 이제 도약해야 되는 기업들이나 개발도상국은 사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대기업과 경쟁 확보를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가 또 들릴 것 같네. 제가 종이 치지도 않고 3학년 학생들이 없는 데서 녹화를 하려고 도서관에 왔는데 여기까지 종이 쳐서 제가 사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자, 우리 학교의 종소리도 1학년들이 듣고 좋네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이 잘하는 문제예요. 개인의 실천 방법. 자, 그럼 그림을 통해 알아보자는 거는 뭐 그림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가야 될 부분은 어떤 거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전자제품의 콘센트 뽑기, 냉장고 문 여는 횟수 줄이기. 엄마들이 너무 많이 잔소리하는 부분이죠. 대중교통 이용하기.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죠. 차를 끌고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재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 여러분들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보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잘 지켜나가는 거를 보고 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뭡니까?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과 개인 모든 주체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교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교과서입니다. 어느 교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어 교과, 사회 교과, 한국사 교과, 네, 여러분들이 배우는 영어라든가 교과서의 기본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가 완벽하게 정리되고 이해되지 않은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건드려 봐야 이해되지 않아요. 결국은 더 많은 오답을 양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막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우는 것도 맥락을 모두 다 알아서 특히나 제가 말하는 통합사회의 맥락은 너무 많은 교과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일반사회선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7개 과목이 이 한 과목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 과목을 그냥 읽어본다고 이해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오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사회학에 관련된 책, 철학, 그 다음에 윤리학, 지리, 공간, 역사 이 모든 책들을 전부 읽을 수는 없겠죠. 1학년 안에. 근데 교과와 연결된 작은 책들은 읽어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모의고사 유형, 2학년, 3학년의 모의고사 유형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유형을 한두 문제라도 접해볼 수 있는 자가 사회는 잘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 나는 대로 통합사에서 여러분들이 오면 참고 문헌을 드립니다. 그 책들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저는 EBS 강사에서 개념 노트 하는 것들을 저도 체크하고 쓰고 있어요. 그 쓰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습득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을 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학교 와서 이해하려면 이제부터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저랑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사회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맥락을 집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내는 숙제들을 너무 간단하게 대충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과제를 주고 강의를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성의 없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너와 예의를 갖춰준다면 저도 여러분들과 수업할 때, 대화할 때, 상담할 때 예의를 갖춥니다. 왜? 존중받아야 되니까 서로가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느낀다면 저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야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